안녕하세요. 저는 10대 후반의 남학생이며 현재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학교를 자퇴했는데 제가 문제 학생이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 가정사가 좀 기구한 편이에요. 사실 우리 집은 3년 전까지만 도부자는 아니어도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건강하게 계시던 때는 크게 돈 걱정할 일이 없이 저도 동생도 다니고 싶은 학원도 다니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는 가지고 싶은 선물도 받으면서 평범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이번 생일날 국철이 가지고 싶은 선물이 있음 미리 말해라. 아빠가 다음 주에 출장 가시는데 선물 사오신다고 하는데 와 신나다. 아빠, 나 이번에 새로 나온 땡땡 브랜드 운동화 사다 주시면 안 돼요? 면세 좀 들리실 거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을 텐데 아빠가 운동화 사다 주면 우리 아들 다음 시험에서 수학 성적 올릴 자신 있어. 그럼요. 아직 기말고사 한참 남았는데 아빠 말 들으니까 막 동기부여가 벌써부터 팍팍 되는데요. 아빠 출장 가세요. 형 선물만 사오지 말고 민철이 것도 사다 주세요. 네, 야. 너는 생일도 아닌데 왜 아빠한테 선물 사오라고 조으냐? 네, 생일 지난 지 한 달도 안 지났거든요. 내 선물도 사다 줘요. 네, 민철이 하는 거 봐서 아빠가 결정해야지. 요즘 트로트 가수 흉내 너 잘 내잖아. 지금 일어서서 트로트 한 소절 멋지게 뽑으면 아빠가 생각해 볼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니, 당신은 초등학생한테 자꾸 트로트를 부르라고 시켜요. 민철이 커서 진짜 트로트 가수 하겠다고 하면 어쩔 거야? 트로트 가수가 뭐 어때서? 요즘 트로트 신동도 많은 시대. 공부는 재능 없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시대라. 아, 나는 우리 민철이 그렇고 국철이 그렇고 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그게 최고야. 암튼 아빠라는 사람이 이 모양이니 아들들이 공부를 안 하지. 그렇게 저희 가족은 화목하고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극히 저희 형제를 사랑하셨고 함께 모시고 사는 할머니는 일하는 엄마 대신에 언제나 저희 형제를 살뜰하게 돌봐주셨죠. 5살 터울의 남동생은 애교도 많고 노래도 잘하는 집안의 귀염둥이였고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한참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학원 실장 선생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시더군요. 국철 학생, 수업 그만 듣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무슨 일이라도 학원으로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나요? 지금 당장 땡땡 대학 병원 응급실로 오라고 하셔서 저는 학수를 듣다가 그런 연락을 받았고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했더니 응급실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내 아들은 멀쩡하게 집을 나왔는데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걸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차주의 정보를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정확한 신원 파악이 너무 어려웠어요. 차주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것 같아서 더욱 당황스러웠죠. 할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엄마, 아빠,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박영미와 김주학 씨가 아들이 맞나요? 제가 아들인데요. 안타깝지만 병원에 이르러서는 이미 시체였습니다. 모든 수술을 시도했지만 무산 모일 시간인 박영미와 김주학 씨는 사망했습니다. 너무 믿기지가 않았어요. 부모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얼굴만 한번 보여주세요. 의사와 간호사가 응급실 구석에 커튼을 열고 있었고 그 안에는 부모님께서 나란히 누워 계셨어요. 부모님의 상태를 보니 교통사고로 많은 다리 부상 및 상반신 손상이 있었습니다. 너무 슬플 만큼 큰 부상들로 가득 찼어요. 그 빛이 떠난 부모님을 보고 울음이 났죠. 엄마, 아빠, 이게 무슨 일인가요?
부디 눈을 떠주세요. 예, 엄마, 아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잘 다닐게요. 부디 꿈에서 깨지 마세요. 저는 게임을 안 하고 정신적으로 잘 들을 겁니다. 아마도 예를 들어 아침나절에 웃기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니까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안심 살 수 없어요. 부디 정신을 차려주세요. 부디 눈을 떠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제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니? 우리 부모님은 함께 가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하루는 함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사고를 당했어요. 가구 가게는 조용한 교회 옆에 있었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은 조금 외딴하고 CCTV가 많이 없는 길이었어요. 불운하게도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났고, 범인은 도주했어요. 현장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범죄자를 잡아주세요. 우리 손주들이 괴로워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고, 억울하고 가엾은 우리 자녀들이 거의 끌어넘치고 그들이 병원 바닥에서 쓰러지는 것을 거의 넘지 않게 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촌 형이나 누나가 뭔가 질색상 모두 방정 맞아 들어가면서 공다루 몇 가지 성격 못한 행보들을 보일 때부터 고민이었다면 양친의 장례식이 함께 치러졌다. 장례식을 치르고 경찰은 한동안 뺑소니범을 추적했지만 운전자가 사주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저는 단지 돈과 친구가 주는 편의로 자동차를 대여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범인은 사고를 치고 사라져버렸고 어떻게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너희에게 맞는 것 같아 할머니도 불쌍해요. 당분간은 너희들 크는데 힘쏟아서 그렇게 해야지. 너도 엄마 아빠 된 것은 일 먼저 둬두고 열심히 공부해. 알았지? 할머니, 걱정 말아요. 할머니 점심 안 걸면서 잘 챙겨주세요. 장례식 이후로 할머니가 너무 식사를 안 하셔서 걱정돼요. 자식 며느리 잡아먹은 노인이 어쩌다 또 그런 행세를 할게. 필요 없는 걱정하지 마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생각해봐. 어찌 되든 살아있는 한 혜미가 민철이랑 밥 안 걸고 열심히 일하게 될 테니까. 연로한 할머니가 부모님 사회에서 식당 설거지나 사무실 청소, 일 다 하느라 힘들게 버텨오신 거 알아요. 한동안은 일고 지느라 매달려 일한 덕분에 내 동생이랑 난 크게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었어. 어느 날 할머니께서 복통이 너무 심해져서 쓰러지셨고 학교도 못 가고 할머니를 데리고 급속히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병원에 가서 할머니는 혼절하는 듯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할머니께서 대장암 3기에 걸린 상황이고 다른 부분으로 전이 여부도 알아봐야 해요. 즉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수술도 필요합니다. 일단 할머니께 좋은 치료를 받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연세가 높아서 확신은 못하지만 암 치료는 어린 분들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체력을 잘 유지하면 전이도 젊은 환자들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암을 앓게 된다면 집안의 경제가 어려워질 텐데 이전에 뺑소니범을 잡지 못해 합의금을 받지 못했지만 할머니께서 생전에 가졌던 보험금이 있어요. 이 돈은 할머니가 아낌없이 내시지 않고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두셨죠. 할머니가 아직 건강하시니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돈은 할미가 남은 가치를 남기시기 위해 준비한 것이에요. 할머니의 의사가 위해서라도 이 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관절염과 노안으로 고통받는데도 일을 열심히 하며 저희를 돌보셨어요.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애쓰시다가 암에 걸려 쓰러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결국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으로 할머니의 병원비를 지불했지만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이 어려워져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교육에는 시기가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다니세요.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고 큰 돈을 들여 항암 치료를 받아도 소금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돈을 쏟고 받은 치료가 재수낙할 것도 없고 할머니의 병은 할머니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요. 물론 그 돈을 우리의 생활비나 학비에 사용했다면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며 다시 말해 이보다 이상의 애잔이 없어요. 제발 그만해요. 보험금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목돈 마련하고 할머니의 치료를 받았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민철이나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우리 손주들에게 자랑스럽다.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의미 없는 것일 뿐입니다. 아이고, 국철아, 민철아,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큰 자부심인데 그런 허약한 말을 마시래요. 아니, 아이고 국철아, 민철아,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칭찬받을 만하다. 그만하고 지금 밥 먹으러 가세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려면 잘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기운을 차려야겠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힘든 날을 바라며 상황에서 우린 함께 격려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부터 새벽까지 편의점에서도 일했어요.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도 생활비는 언제나 부족했어요. 집에서 외식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차려주기도 어려웠어요. 암을 이겨내고 계신 할머니와 성장기의 동생을 위해 항상 걱정이었죠. 민철아, 오늘 뭐 먹고 싶은 게 없니? 형이 돈을 놓아둘 테니까 이따 저녁에 할머니와 함께 먹을 거 사 먹든지 나가서 외식해서 가져올래? 형은 할머니와 같이 먹을 거라면 가지 말고 남겨둘 테니까. 형편이 꿀꺽어서 다른 걸 사 먹느니 차라리 형이 날 돕게. 그리고 요즘 외식비가 올랐는데 우리 가정의 외식은 사치인 거 봐요. 형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늘은 형이 월급 받아서 외식해 줄 거니까 이따 돈 내고 갈 거야. 그거 사다도 이따 집에 들어왔을 때 편의점 도시락 가져올 테니까.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먹을만 할 테니까 우리 서로 양보하며 잘 먹자. 오늘도 맛있었어. 만약 가게에 남은 게 있으면 꼭 가져와. 알았어. 형이 들어오면 가게 마감하면서 도시락 있다면 반드시 가져올게. 다음엔 증표이자 돈가스, 소갈비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도시락이었고 부모님과 할머니가 사실과 아이까지 외식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런 행동을 2번이나 사후 남은 자식 없이 간격을 두고 조르고 있었어. 남동생은 항상 제가 챙겨주는 편의점 도시락을 기다리는 아이였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들과 판매되지 않은 도시락을 몰래 집에 가져가서 남동생과 할머니에게 주고 싶어졌어.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사장님이 방문하시려고 했어. 사장님이 돌아와 속닥거려 가망이 별로 없다면서 매일 CCTV 자료의 검토, 근로와 성실도, 신뢰도, 청결도 등을 확인해서 매장을 방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아, 그럼 CCTV 자료를 본사에 제출해야겠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에 관해 머리가 아파서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래도 본사에서 바로 그렇게 한다고 공문을 받고 직원인 민혁이에게 CCTV 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보내라고 지시하셨대. 사장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나는 등에 식은 땀이 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무슨 절도를 저질렀거나 중간에 돈을 쥐어 가본 적은 없었지만 유통기한이 살짝 지나거나 팔리지 않은 도시락 등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 건 편의점의 규칙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고 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사장님이라는 분이 편의점에 방문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몇 마감 청소를 하는 시간에 누군가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고 중년으로 보이는 젠틀한 남성분이었어요. 그 순간 그분이 사장님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어요. 속으로는 제가 해고당하러 온 건가 생각하며 긴장하면서 그분께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오신 사장님인가요? 그분이, 네, 본사 사장입니다. 학생 이름이 김국철 맞나요? 하셨어요. 확인하는 것도 여러 번 하셔서 CCTV 영상을 보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다름이라는 걸 생각하셨나 봐요. 눈을 감으면서 그림찮게 주저앉다가 갑자기 남성분이 저를 꽉 안고 대성을 치시더군요. 철아, 내 아들 국철아. 넌 이제야 내가 널 만나다니.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죄인이야. 아니, 그 사장님 왜 갑자기요? 우시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아빠라고 부르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제 부모님은 1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죄송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엄마를 아주 많이 그리워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많이 이해되지 않았고 영어를 몰라서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감정을 듣고 나니 정말로 기분이 좋았고 기뻤던 사연이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에게서 듣게 된 정보인데 부모님은 예전에 결혼하고 불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분은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이를 가지는 것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출산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소원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것이었지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가 섞이지 않아도 자식을 키우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여 우리 아이로서 키워보는 것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한다.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고아원에서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가 어릴 적에 입양해준 엄마와 아빠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크면서 엄마는 기적적으로 남동생을 임신했다고 한다. 어머나, 나 둘째 임신했어. 분명 자연 임신은 힘들 거야, 라며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임신이 안정적이었다. 나는 잠시 걱정했지만 병원에 다녀와서 모두 안전히 출산할 수 있었다. 나는 당신이 목숨을 건 미라클로 남동생을 잘 알아보았다. 그 이후로 나의 부모들은 날 사랑으로 키워주었다. 행동, 용돈의 파악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내 부모님이 안 주신다면 아무도 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둘은 남동생과 똑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나에게 옳은 가을을 전달해 줬다. 부모님이 최근 불행했다면 내 알방 사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너는 나의 아들? 그리고 너의 엄마는 누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사장님이지. 저에게 말하시기로 내 아버지가 쟤처럼 가난한 때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나는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입양되어 자란 것으로 아무 기억도 없던 가난한 시절에 그렇게 고아로서 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중학교 시절까지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십니다. 저 학교 3학년이었을 때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갑자기 아버지를 원장실로 불러들이셔서 좀 두려운 표정의 중년 남자 한 분이 저를 주시하시더군요. 집에는 딸 하나만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사업을 이어갈 똘똘한 남자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이유로 고아원에 오셨던 아버지였습니다. 친아버지는 고아원에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고 유명한 소년이었습니다. 양부가 될 사람은 그 지역에서 재력이 매우 풍부한 사업가였고 문남 동료 외에 딸 한 명이 있으나 병약하고 소심하다고 여겨져 사업을 이끌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업가는 양자를 채용해 사업을 도와주고자 중학교 3학년이었던 아버지를 양자로 입양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겨울, 매우 늦은 입양이긴 하지만 나같이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가 입양되는 경우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고아원 친구들은 이러한 아버지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야, 현서가, 너 정말 부러운데. 부잣집에서 입양받아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대학도 가고 게다가 그 사장님이 하는 사업을 내가 물려받을 거라 하던데.
우리도 현석아처럼 공부 좀 해야겠다. 현석이는 고아원 출신인데 매일 학교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아무리 부잣집에서 양자로 데려간다 해도 우리처럼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는 쉽지 않아. 우리는 분수대로 생각해야 해. 현석이가 부잣집 아들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냥 쉬지 않고 어디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는 걸로. 부잣집에서 자란 현석이는 마음속에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는 화목하고 무서운 환경이 아닌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오빠는 항상 우리를 이용하려 할 거야. 하지만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오빠가 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 아빠는 집안 사업을 꾸려나가라고 말할 거야. 부담스럽진 않아요. 글쎄, 뭐 딱히 뭐가 되고 싶다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만 막연히 가져봤지. 딱 이거다. 거짓말이라는 나한테 없었거든. 오빠 똑똑한 사람이니까. 하긴 뭐래도 잘할 사람 같네요. 나는 어릴 때부터 툭하면 아프고 병약해서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데. 오늘은 아빠가 늦게 들어오신다니까 나랑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아빠가 밤늦게 뭐 먹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 몰래 야식 먹으면 막 혼내시고. 그렇게 좀 살벌였던 가정 분위기에 한 줄기 따뜻한 햇살 같은 위안과 애정을 주던 사람이 친엄마. 당시에 아빠의 의붓 여동생이었다. 아빠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또 엄마보다 나이도 3살 많았기에 자주 공부도 봐주고 숙제도 봐주면서 과속 선생님 역할도 하고 서투른 다른 집안 식구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하네요. 그냥 여동생 오빠 사이로만 남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팔 청춘 젊은 혈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는 운명의 장난이었지만 아빠는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 사랑하는 남매가 되어버렸다. 엄마 아빠는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호적상 남매간이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그런 사이가 돼. 그렇지요. 저희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버지는 경제과에 합격하여 명문대에서 공부를 하고 어른들의 지원을 받아 미국 유학도 다녀왔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고통스러웠고 신분을 넘어서는 사랑에 대한 마음과 갈등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과 이해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며 결국엔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결정을 내린 모양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느끼는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할지 결정해보죠. 한번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오빠가 군대에서 돌아오면 그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고 상황을 보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과 오빠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힘든 결정을 내리고 서로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계속 대화하고 상의하며 긍정적으로 나아가 보세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부디 행복한 결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인공지능 작가입니다. 위 이야기는 허구이며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무관합니다. 이야기의 흐름과 인물 감정을 강화하기 위해 작가가 자유롭게 상상한 것입니다. 이야기에 사용된 캐릭터와 상황은 모두 상상 속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니 현실 세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행위나 폭력적인 상황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당신의 외할아버지는 당신의 엄마를 거의 1년 동안 감금하여 생활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엄마는 임신했고 출산했으나 외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당신을 고아원에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이러한 행동으로 많은 배신과 분노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신의 어머니와 형님은 이제 본격적인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당신은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대처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아기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당신의 외할아버지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버지에게 살다 보면서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무리한 행동을 멈춰주세요. 딸이 처녀의 몸으로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김명인 회장의 동료가 그 행동을 그만둔다면 아무도 알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결혼을 강요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우리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버지, 부디 우리를 내버려둬 주세요. 이제 정해진 길로 갈게요. 부탁드려요. 폭군처럼 무서우시고 거칠게 행동하지 마세요. 저는 본가에서 쫓겨나고 거의 죽어 있었어요. 엄마가 시집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에 자원 입대했었지만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발 그만해 주세요. 현서가, 너가 군대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을 전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 희영이 말이야 큰아버지 강건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시집을 빠졌는데 그곳에서 한 계자를 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끝내버렸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 희영이가 그럼 설마 큰아버지도 그럴 줄은 몰랐던 거지. 젊을 때의 혈기에 너와 같은 일을 벌이고 너를 버리는 것은 자신을 깨달으려 했던 노력이었을 텐데 결국은 이런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어. 아빠는 오랫동안 너를 밖으로 내쫓아서 넌 1년 동안 집을 못 나가게 했지. 넋을 깨닫게 하려던 마음에 실제로 시집 보내는 건 좀 서두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 큰아버지 정미, 너도 알다시피 불과 호랑이 같은 성미를 가졌구나. 결국은 이런 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어. 아빠는 그 뒤늦게 엄마의 죽음을 깨달았고 오열했지만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낳고 키운 지 얼마 안 된 아빠는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해 모든 것을 떠나서도 엄마를 따라갈까 고민도 했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한 곳에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 마치 도피하듯이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나 복지기관의 도움으로 다행히 미국에서도 아빠는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대. 그렇게 미국에서 경영과 마케팅을 공부하고 한국의 편의점이 처음 들어오던 시기에 거의 최초로 편의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입점에 성공한 사업가로서 번창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사랑에 실패하고 고립된 채로 살았고 아버지는 일에 몰두하며 결혼하거나 집안을 이루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남들처럼 나를 꾸미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일하며 살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힘썼다. 그의 나이가 들어 일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워커홀릭으로 살아가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편의점 프랜차이즈 한국 지사장을 맡았다. 얼마 전 아버지에게 몇십 년 만에 연락이 왔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현석이를 만나고 싶어 했고 현석이가 아버지를 처음으로 아버지라 불러준 것에 감격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현석이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현석이에게 한번 만나줄 것을 부탁했다. 심상치 않은 이상한 느낌을 받은 현석이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수년 만에 외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재회한 외할아버지는 예전과는 다르게 위험과 위협성이 싹 사라진 허약한 노인처럼 보였다. 외할아버지는 암을 5군데 이상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전이된 상태라 계절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었다. 외할아버지는 현석이에게 살아오면서 범한 죄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며 자신이 현석이를 실망시켜 기분이 상한 것을 털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요즘 꿈에서 매일같이 명이라는 아이가 나타나서 하염없이 원망스러운 눈길을 보내며 나를 슬프게 만드는데 명이는 매우 순하고 착한 아이로 죽기 전까지도 한 번도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날 원망하는 표정을 지어봅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의 아이를 그 세상으로 가는 대신 둘을 함께 살게 할 것입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많은 후회를 안겨줬습니다. 희영이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업가로 성공했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나 오늘 나는 당신에게 고백할 일이 있다는 이유로 당신을 불렀습니다. 사실 당신과 희영이 사이에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명이라는 아이는 모두의 시선을 피해 자신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딸은 마오씨가 되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그녀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당신에게 느끼는 배신과 증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과외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따뜻한 부모를 만나 잘 자랐습니다. 그것이 다행인 모양 하나도 아닌데 아무리 있어도 그렇지. 왜 그러한 사실을 이제서야 말해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나 자신이 바보스러웠고 독박했던 것이 모두 내 잘못이야. 죽음이 다가오니 이제서야 자신의 큰 잘못을 깨달았고 너나 명이나 그 아이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네. 지금 유일하고 지옥불을 피할 길은 없을 것이지만 남은 시간 동안 바로잡아야 할 일이 많으니까 죽기 전에 널 마지막으로 불렀어.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지 미리 알아두고 관에서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찾아 편의점까지 왔고 사장님이 내 친아버지라는 거야. 난 정말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요. 미안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실수고 아버지가 부족한 탓이야. 네가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 앞으로는 아무 걱정 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 너가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와 남동생도 아버지가 다 돌볼 거라고 해. 그래서 믿고 걱정 말고, 아버지. 아버지가 살던 세상에서 난 이제 고아가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아버지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친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치료비에 고생하며 치료를 받던 할머니는 그런 친아버지의 지원으로 인해 제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친아버지의 지원 덕분이었고 할머니는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다음 주에 퇴원할 예정입니다. 의사는 앞으로도 잘 관찰하고 관리한다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키워주신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다고 할 아버지로부터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다행히 진범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뺑소니 범으로 미국 출신의 이민자로 한국에 잠시 들렀을 때 벌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경찰과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대대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복잡한 과정 끝에 뺑소니 범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뺑소니 범은 중소기업의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을 받아 회장님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혼내주지 않고 합의금을 받고 적절한 처벌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가족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속되었던 다트양을 잡은 것에 대해 할머니와 남동생도 기뻐하며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또 국철아, 말하지 못한 것이 또 있습니다. 최근 외할아버지가 돌아가며 내게 상속할 막대한 재산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삶을 헌신하며 사업에 성공한 분이었고 대부분의 재산을 내게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감정을 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철이의 마음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너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과 전혀 만나보지 못한 외할아버지에게 이런 큰 재산을 받아야 하는지 여전히 모호한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엄마가 계셨다면 외할아버지의 의지를 따르라고 조언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용서하셨고 난 할아버지를 용서할 일이 딱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숨기고 고아원에 맡긴 것 이외에 모든 것은 내 과오에 기인한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나 또한 외할아버지에게서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고향을 떠나서 살면서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난한 소년이었던 과거의 삶을 지낸 후 갑자기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던 젊은 부자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숙소를 아주 넓고 쾌적한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고 남동생과의 관계나 학원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나에게 경제적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아버지의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자연스럽게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할머니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어진 혜택을 감사하며 앞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나눔을 베풀어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행운에 걸맞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